네, 안녕하세요. 이원자입니다. 드디어 봄이 왔네요. 제가 파면이 되기까지는 나는 봄을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고 계속 묵누와 말씀드렸는데 파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시 거짓의 시대를 끝장내고 진실의 시대를 열어가는 뉴스토마토 끝장 뉴스를 이어가겠습니다. 4월 7일 월요일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역시 박영식 시사 에디터 나와주셨고요. 김한한결의 기자 나와주셨고요. 네, 그리고 박진영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지난 금요일에 세 분 어떠셨습니까? 제가 또 맞췄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맞추셨죠. 네, 그 맞추는 게 진짜, 중요한 게 네. 아니라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토리가 마지막 밭이라고 돌아다녔잖아요. 정영식이 설득되면서 6대 2에서 8대 0으로 간다라는 스토리텔링이 저는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높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 헌재 일부 재판관들이 부록처럼 달았잖아요. 그거 읽으면서 역시 대한민국 법조인들은 수준이 떨어져.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이라는 것은 가치 체계의 법인데 형사소송법처럼 증거에 뭐라고 합니까? 유무죄를 따지는 것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알코올 중독자면 탄핵 사유일까요, 아닐까요? 탄핵 사유입니다. 그렇죠. 예. 제대로 할 수 없죠. 예, 형법상의 범죄자라야지만이 탄핵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헌법재판관 몇 분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 그러면서 역시 우리 한국에서 법조인들이 이 대륙법에 있어서의 과거 이 독일 제국법들 이런 것들 공부하신 분들의 흐름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마지막 개혁은 사법부 개혁이다. 뭐 이런 생각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니 판결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그렇게 느껴지세요? 뭐 예를 들자면은 그 형사재판의 전문을 갖고 왔느냐 전문 증거 부분. 네. 갖고 오면 어때요? 그게 소송법으로는 문제가 돼요. 그러나 대통령을 파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형사법하고 다른 거잖아요. 갖고 와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영식 재판관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국회에서 일사부재리 이야기를 하는데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형식을 뛰어넘는 국민 다수의 의견을 수용한다는 측면이에요. 일사부재리가 아니고 이사부재리를 해도 되는 거예요. 법률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민주적 공화적 절차와 형법 절차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군요. 아니 네. 김한 기자님은 또 지금 박 평론가님도 맞춰주셨지만 김 기자님도 네. 매주 이번 주 금요일에는 비가 온다. 나온다. 이번 주 금요일 인디언 기후 3주인가 4주 연속 제가 금요일엔 비가 온다. 결국 맞췄어. 결국 맞췄다. 인디언이들 이긴다. 네. 저는 뭐 지금 말씀하신 이런 디테일의 문제들이 있긴 지적할 수 있겠지만 일단 당일날 현장에서의 반응이나 이런 거를 보면 헌법재판관이 그 문장들을 읽어내려고 하는데 힐링된다. 치유받는 기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시민들이 있을 정도로 어쨌든 이런 범시민적인 어떤 투쟁의 결과로 헌재가 여러 가지 뭐 부침과 곡절이 있었지만 8대0 일단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일단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좀 뭐 안도? 그래도 세상이 제가 이 12.3 내란 이후에 굉장히 순진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야, 아직도 그걸 지금은 계엄의 시대야.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정상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 했는데 그 12.3 이후에 유일하게 나온 좀 정상적인 변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8대0의 스코어에서 느끼신 거예요? 판결문에서? 네, 8대0 읽는 동안에? 네, 그러니까 문장 하나하나에서 약간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어떤 곡절이 있었겠구나 뭐 이런 것들이 유추되는 문장들도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꼭 그 선거 요지에서 국회의 잘못을 정치적으로 지적했어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 이제 나머지 문장들 보면 이 계엄이 해제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거는 윤석열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경고용 계엄 뭐 이런 게 아니라 시민의 저항으로 이것을 해제했다라는 표현 맥락이 들어간 거 그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윤석열이 주장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기각하는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것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고 또 굉장히 좀 단정적인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뭐 압도적 이익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뭐 이런 대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굉장히 좀 후련한 기분도 들었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너무 뭐 상식적인 결론으로 이제 흐르게 돼서 우리가 이제 이 8대0과 헌법 재판관들의 이 파면 결정문이라는 게 이렇게 당연하고 상식적인 내용을 우리가 들으려고 넉 달간 이렇게 싸워온 건가라는 허탈감도 사실은 들었고요. 한편으로는 좀 미안한 마음이 저는 더 커서 개인적으로는 좀 울컥했던 부분은 너무 4주 동안
재판관들에 대한 비판을 너무 강도 높게 했던가. 뭐 물론 이 보충 의견으로 달았던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이런 분들의 보충 의견을 보고 나서 이래서 좀 오래 걸렸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후에 이제 주목되고 있는 뭐 어떤 정계선 재판관의 과거 어떤 서사라든지 특히 이제 문영배 재판관이 인사청문회 시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떠한 공직자의 면모를 보여왔는가에 대한 조명을 지금 새롭게 또 하고 있거든요. 기사가 또 반대로 이렇게 쏟아지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주목받지 못했던 게 이번 판결 끝나고 나서 더 주목을 받다 보니까 누가 더 참된 공직자인가에 대한 공직자상을 또 한번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다 보니 뭔가 또 문영배 재판관한테 좀 미안해지고 이런 생각에 너무 4주 동안 비판을 했나? 저는 한국 사람들이 진짜 그 해악의 민족이라고 느낀 게 주말 사이에 내가 하다 헌법재판관 덕질을 하고 있다 이런 거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관의 과거 뭐 막 그걸 아이돌사처럼 이렇게 뭐 데뷔를 언제 했는지 이런 거를 다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두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는 제 역할이 있어요. 끝까지 또 트집을 잡고 싶은데요. 이른바 이제 공화제적 질서를 지키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성격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일부 진보적이라고 하는 분들, 민주당 계열 분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가야 된다. 합의제 기관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아는 바는 그건 아닙니다. 합의제 기관은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다양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가야 돼요.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지 않고 비토가 핵심이 돼야 됩니다. 네네. 독일이라든가 프랑스에서의 합의제 기관들을 보면요. 극자라든가 극우에 있는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해버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이진숙 방통위원장 경우라든가 또는 민주당 쪽에서 추천하신 분들 중에도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합의제 기관에는 다양성보다는 비토권이 최대한 보장되어 가지고 극단적인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아서 합의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운영하는 운영의 묘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네요. 근데 그거 진짜 뭐 옳으신 말씀이신 게 사실은 윤석열 파면 결정이 사실 국민들한테 뭔가 가뭄의 단미같이 읽혀지기도 했지만 이전에 사실은 판결 내렸던 결정 내렸던 탄핵 사건의 경우에는 뭐 이진숙 사건이라든지 한덕수 사건이라든지 사실은 동의할 수 있는 대목보다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대목들이 더 많았거든요. 가령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 건으로 따지고 본다라고 하면 거기 막 신의 성실의 의무 막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부가 바뀌어서 어느 누가 오더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2인 체제에서 결정을 내려도 성실하게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식의 이제 결론을 헌법재판소가 내리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 사실은 이제 박신영 평론가님 말씀이 100% 다 맞는데 뭔가 이제 사람이라는 게 앞에서는 비판을 해놓고 뭔가 원하는 결론이 나오니까 문영배 재판관이 이렇게 그동안 어렵게 살아왔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성적 판단이 있지만 느낌적 느낌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결과가 좋으면 다 털어내버리는데 맞습니다.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트집 잡을 건 잡고 개선할 건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평론가님 말씀을 조금 보론을 하면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한 달 동안 뭐 헌재를 비판하다가 결정 나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앞에 과정을 충분히 이제 판결문 보면 이걸 갖고 지금 4주나 제가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두 가지 아닙니까? 결국엔 전문 증거 문제랑 일사 부재리 문제. 근데 이거를 갖고 4주를 했단 말이야. 이건 뭐냐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기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헌재가 정치적 일정을 고려했다밖에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정치적 일정이라는 건 결국엔 이재명 대표의 선거 이후에 선거를 하겠다라는 거를 위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고 그것을 계속 논쟁을 했다라고 하고 있는 건데 단심제로 사회의 최종 사안을 신급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어쩌다 보니 갖게 된 헌재가 이렇게 정치적인 고려를 하게 되는 상황, 이 상황에 대한 어떤 개선 이건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뭐 이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뭐 문영배 재판관의 얘기를 꼭 먼저 꺼내서 또 오해를 하실 분이 계셔서 너무 제가 막 이른바 이제 문영배 재판관을 막 칭송하는 정도는 아니고요. 근데 인사청문회 때 중요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이 왜 6억밖에 되지 않느냐. 4억이 자신의 재산이고 아버지의 재산을 합하다 보니까 6억이 됐고 보통 이제 공직자들의 평균 연봉이 뭐 3억, 4억 정도 되는데 자신은 이제 공무원, 법관으로서 생활 시작부터 끝까지 대한민국 평균의 삶을 맞추려고 했던 그게 나의 신조다라는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꼭 어떤 재산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민 평균의 정서, 우리 국민 평균의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을 국가 고위 권력자들, 고위 공직자들이 그 정도의 시각만 갖추고 있다라면 사실 비상계엄은 발생하지도 않았을 텐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혹은 뭐 김건희라는 윤석열의 아내가
혹은 뭐 한덕수라는 사람, 최상목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국민 평균의 시각과 관점 하에 의사결정을 했는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좀 질문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박진영 평론가님 말씀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 네. 굉장히 우리 이거 준비한 거 아닌데 일부러 또 이렇게 수준 높은 토의를 하게 되네요. 저는 그래도 마지막에 네. 이 얘기 들을 땐 통쾌했어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신속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의 저항과 아이고 맞습니다.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다. 다른 얘기 너무 많이 하지 마. 이렇게 못을 딱 박아주니까 그건 좋았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막아낸 비상계엄.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언론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건 그 길고 긴 이 파면 결정문에서 꼭 보고 싶은 것만 봐가지고 딱 따낸 다음에 토요일 오전에 이제 사설 제목을 보니까 민주당에게도 따끔하게 일침을 놓은 헌법재판소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국회도 탄핵 소추권 남용을 하거나 행정부를 마비시키려는 시도 자체가 마치 대단한 잘못인 마냥 지적을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치는 정치로 풀려는 헌법재판소의 조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글쎄 네. 어떤 언론은 그 대목만 봐가지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조언을 한 것처럼 조선일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식을 가질 수는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 아니에요, 윤석열 아니 씨가? 야당은 원래 싸우는 거 발목 잡는 건데 네. 윤석열 정부 한 게 없어서 발목도 없었어요. 발목을 뭐 잡아본 적이 없어. 그러면 언론은 그러면은 쓸데없이 늘 그러면은 왜 그 정치권 비판하고 깝니까? 이렇게 하면 말이 됩니까? 언론은 원래 그거 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얘기를 더 하고 싶지만 네. 오늘도 뉴스가 있으니까 뉴스 정리하고 나중에 시간이 나면 조금 더 말씀해 줄게요.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어떤 네, 첫 번째 이슈는 지금 윤석열 씨가 현재까지도 사과도 없었고요, 승복도 없고요,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만 내고 있고 여전히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점이 대다수 국민을 좀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파면 선고가 내려진 당일에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 이건 이제 대다수 국민에게 하는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윤석열을 지지한 사람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제였습니다. 6일 자신을 지지했던 국민변호인단에도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일 뿐이다. 그리고 2월 13일 저녁 청계광장을 가득 메웠던 여러분의 첫 함성을 기억한다면서 풍찬 노숙하며 단식을 이어가셨던 분들 등등등 하며 자신을 지지한 사람만들을 꼭 이렇게 콕 집어서 마치 이틀간의 추억놀이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이제 이러한 어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내란 수괴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씨의 배설을 언제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지 굉장히 좀 거북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뭐 지난번에 체포영장 집행할 때 들어왔지만 관저가 요새화됐고 이 관저 요새화된 관저에서 본인 사람들 불러다 만나서 뭐 메시지도 내고 누구한테 자기의 윤심이 이른바 실려 있는지도 보여주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측근들도 어쨌든 계속 SNS를 통해서 메시지를 내거나 무슨 방송에 나와서 심지어는 뭐 윤석열이 예언자적으로 점지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될 거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56시간인가 7시간 만에 관저에서 나갔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까? 4월. 예. 이런 시간을 여기 머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빨리 나가라 이 얘기를 하는 것조차 이제 뭔가 저 사람은 안 들을 것 같아. 이러니까 지레 포기해버리는 이런 분위기까지 된 게 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무책임하고 무례하고 무도한 자가 그만 이 퇴행시킨 사회의 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 너무 많다. 윤석열을 경유하면 어떤 일들이 어떻게 파면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류의 메시지를 내고 지금 관저에서 관저 정치를 할 수 있는 최소한 박근혜 대통령도 파면된 직후에는 그러지는 않았다. 인간 안 된다 이 말씀 들으시면 돼요. 자, 기대에 부응 못해 죄송하다. 기대에 부응해서 쿠데타를 성공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청년 여러분 곁에 있겠다. 아스팔트 난동 세력들과 함께 계속해서 불복하겠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리고 사실 계속 관저에 있는 거는 뭐 인지상정으로 좀 봐줄 수도 있지만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공수처와 검찰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압수수색하러 가야 됩니다. 제가 법률적인 문제를 모르겠는데 대통령 관저가 국가안보지역입니다. 그게 공간의 의미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국가안보지역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안보지역이라면 이제 아니에요.
바로 쳐들어가서 비화폰 서버부터 해서 컴퓨터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압수수색해야 됩니다. 왜 안 합니까 지금? 이 공수처와 검찰 또 지금 직무유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러면 그 수사 얘기를 좀 넘어가지고 말씀 여쭤볼게요. 파면됐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제 뭐 인신 확보를 포함해서 이제 수사가 실제로 급물살을 탈 거라는 전망도 있어요. 어떻게들 보고 계세요? 급물살을 타겠죠. 왜냐하면 그동안은 이제 소출되지 않으니까 멈춰있었던 수사들이 진행이 될 거고 오늘 당장에 뭐 김건희 여사의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라는 한겨레 보도도 있었는데 아, 그거는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소환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과 이제 명태균 게이트죠.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를 직접 소환하는 방법을 검찰이 고민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흘려져 나온 건데 검토하고 있다는 네, 거니까. 지난번에 이제 말하자면 뭐 황제 조사, 출장 조사 뭐 이런 조사가 아니라 포털안에 세우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도 최소한의 기간 생존을 위한 수사는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60일 후에 여당이 만약에 바뀐다라고 하면 특검법이 통과될 게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고 기간 차원에서요. 그래서 검찰이 어쨌든 이 윤석열 부부에 대한 수사.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전망은 좀 엇갈리더라고요. 법조 오래 출입한 기자들도 그러니까 김건희를 먼저 할 거다. 그다음 아니면 뭐 윤석열이 딱 먼저 할 거다 엇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수사는 착수할 것으로 보이고 첫 번째는 역시 이제 명태균 관련된 건들이겠죠. 한겨레 단독 보도에는 뭐 일단은 검찰은 뭐 윤석열 씨 파면 선고 이전에 공천 개입 의혹 관련 대면 조사가 필요하니까 검찰청으로 출석해서 소명을 해달라고 김건희 씨 측에 뭐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뭐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고 굳이 파면 선고 이전에 우리가 했다라는 거를 이렇게 언론에 흘렸다라는 거는 우리가 뭐 파면 선고를 신경 쓸 소냐 그 전에 우리는 이제 요청을 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이제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뭐 저는 좀 네. 의견 아니 네. 그 소환은 요청하는 게 아니라 통보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요. 소환을 아니 근데 지금 한겨레 기사잖아요. 네. 김한 기자님 뭐 더 알고 계신가 무슨? 아니, 뭐 아니 그런 그 건- 한겨레 기사에 지금 아니, 그러니까 요청했다고 검찰에 지금 썼다는 말씀하신 그 대목인데 뭐 기자들은 법조 출입하는 기자들은 상황이 진행되는 걸 ING로 취재해서 쓰는 거니까 이제 검찰 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의 우리는 그렇게 했어라는 거가 취재가 됐을 거고 근데 여전히 제가 말하는 건 한겨레 보도의 내용이 아니라 검찰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도가. 검찰의 태도. 그러니까 소환은 통보하는 거지 누가 소환을 요청합니까? 근데 지금 그리고 명백하게 말하자면 명태균 씨 관련해서 어떤 거 선거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입했고 카카오톡을 어떤 걸 주고받았고 대통령의 육성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당시 근데 그럼에도 그렇게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소환을 한번 해볼까? 소환을 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검찰이 아직 멀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또 이제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되니까요. 그 요청이라는 표현은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다가 그렇게 검찰이 했다라고 이제 비유를 한 건데 정확하게는 근데 소명해 달라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까지 나와 있는데 원래 피의자는 그냥 너 나와 하는 거지 이렇게 그렇죠. 뭐 굳이 네. 굳이 이렇게까지 뭐 일자를 조율하거나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소명을 하시겠습니까? 아 그렇죠. 뭐 이랬다는 뭐 이렇게 나이스하게 친절하게 물어봐주는 피의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엄밀하게 굳이 그냥 따진다면. 포토라인 서는 건데. 네. 저는 김건희만 동네북이 될 것 같아요. 아, 김건희만 이 명태균 게이트도 사실은 윤석열도 주범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소환 이야기 없잖아요. 그죠? 김건희 이야기 있고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문제도 그렇고 대부분이 김건희 관련성이 크기 때문에 김건희를 타겟으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윤석열은 검찰이 계속 주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내란에 검찰의 공모 혐의가 있기 때문에 쉽게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특검법이라든가 상설특검이 국회에서 지금 한덕수 거부권에 막혀가지고 통과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증거들이 인멸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과 국회에 부탁을 하는 것이 이번 대선에 정당은 크게 뭐 지역 다니면서 공약 내지 마시고 윤석열 관련해서 국정조사라든가 아니면은 특검법을 재통과시키고 하는 절차들을 꾸준히 해주시는 것 이게 가장 큰 저는 대선 선거운동이 될 것 같다. 그걸 꼭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걸 쇼츠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이런 게 요청이죠. 그렇죠. 네, 요청. 네, 제작진에게 그러면 이제 요청했습니다. 검토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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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건이 오늘 단독이 나온 건데요. 아까 이제 이게 다 한겨레 단독인데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어쨌든 이 명태균 사건 관련된 김건희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수사 관련된 소환 조사 관련된 내용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국회 내란 특위에서 윤석열 피의자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이 내란 관여자들과 관련해서 내란 국조특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포함 여러 사령관들 국방부 장관 포함해서 7명을 이 형사 1부에 오늘 또 배당을 했다. 예, 이제 요 내용까지 일단 오늘 한겨레 단독 두 가지가 새로 나왔습니다. 김건희 수사가 더 급물살 탈 거다 이렇게 박평월 의원님 말씀해 주신 건데 검찰이 얍삽하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다른 분들은? 저도 오늘 기미가 뭐 있어요. 전망이 명태균 관련된 선거 개입도 일단 김건희와 명태균 연락을 주고받은 횟수가 훨씬 많고, 그러니까 강도를 보면 그러니까 김건희를 수사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윤석열로 넘어가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렇고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또 다른 의혹들이 사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들이 지금 뭐 얘기가 되는 것도 있고 아직 안 나온 것도 있을 텐데 저는 김건희의 국정 개입, 국정 농단이 파면 이후에 더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뭐 예를 들면 여러 증언들이 또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죠. 보수가 상징으로 삼은 건 윤석열이지 김건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보수에서도 김건희에 대한 어떤 불호나 비토 여론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좀 작동을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희생양으로 삼는다. 제가 이제 저가형 유시민 아닙니까? 남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유시민 장관 이야기가 와닿는 게요. 검찰 수뇌부는 윤석열과 끝까지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거의 공범무역이기 때문에 가는데 중하위직 검찰들은 민주당과 이재명 쪽으로 러브콜을 보낼 겁니다. 조직 보위라든가 자신들이 다음 정부에서 검찰 조직을 차지하겠다. 근데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면요. 결국은 생선 가게 털어먹습니다. 이때는 고양이들이 아닌 생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로 생선 가게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즉 특검, 상설 특검. 좀 더 나가자면 저는 특별법. 공소시효가 없는 그다음에 특별법을 통해서 특별조사위원회 일부 사법권을 가지는 내란 수사를 위한 그렇죠. 예. 특별법이죠. 그런 것들까지도 구상해 볼 정도로 완벽하게 검찰선을 떠나서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중장기적 관점도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네. 지금 근데 정치적으로는 아까 메시지에서 드러났지만 윤석열 씨가 극우 세력 결집을 계속 시도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주말에도 다른 일 때문에 지금 광화문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오늘도 스튜디오 나오는데 사실 광화문 집회가 좀 시들해진 것 같아요. 사람이 줄어든 것 같아요. 소멸이 됐고, 근데 그 예상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그 콘크리트 지지층을 갖고 있다라는 박근혜도 탄핵이 되자마자 완전히 와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윤석열은 사실 보수에서 지지층의 기반이라는 게 강도나 지속성 측면에서 볼 때 박근혜와 비교할 게 아니죠. 근데 훨씬 더 약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탄핵이 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윤석열이라는 깃발에서 얘기를 해야 이 응집력이 발생했는데, 파면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 일인 거잖아요. 또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쨌든 그 더군다나 이견 없이 8대0으로 났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이라고 하는 깃발 아래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당위나 그다음에 정치적인 명분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러니까 거의 사라진 상태가 된 거고, 지금 오늘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3일장을 치러야 되냐 7일장을 치르는 거냐 뭐 15일장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3일장이니까 파면돼 돌아가신 거랑 비슷하니까 뭐 그런 거죠. 한 사흘까지는 상복 입고 이따가 이제 그 다음 되면 옷 벗고 우리 돌아가야 되지 않냐 일상으로 이 얘기인 건데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비유를 해도 또 사람 돌아가신 걸로 비유를 하네. 같은 편인데. 대선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판단들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윤석열 아래 모였던 깃발들은 언제 그랬지 이럴 정도로 흩어질 수도 사실 있는 깃발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중적으로는. 이게 우리가 극우 아스팔트라고 하는데 극우라는 표현도 고급진 거예요. 그냥 아스팔트 난동 세력이에요. 극우라는 것이 극단적 우파라는 건데 극단적 민족주의 또는 인종주의 뭐 이런 인종차별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담고 있어요. 근데 미국 깃발 들고 나오고 일본 깃발 들고 나오고 이스라엘 깃발 들고 나와요. 이건 뭐냐면은 외세지향적인 매국적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라이트를 극우로 보기 어렵고 매국 세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한국에는 사실 제대로 된 극우가 없어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매국적이고 권력용 해바라기용 기회주의 집단이다. 즉 권력이 소멸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권력을 향한 해바라기성을 해서 생기는 게 없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또 상업주의가 생긴 거예요. 슈퍼챗 이른바 코인팔이 두 가지가 안 되니까 바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한국에서는 보수도 재편돼야 되지만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 극우도 새롭게 한번 태어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김문수 그 후보한테 그 이야기 꼭 드리고 싶어요. 김문수가 좀 극우적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매국적인 게 있어. 뉴라이트를 벗어 던져야지 실제로 제대로 우파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제대로 우파가 되라고 추천을 해주시는 제대로 우파 거예요? 의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의 맞아요. 어떤 극우는 무엇인가를 늘 박지원 평론가님이 강조를 해주시기 때문에 말씀해주시거든요. 극우라고 갖고 있는 원래 개념은 국가주의 그리고 맞아. 애국이 이제 기반이 돼야 뭐 된다. 핵무기 가지자 그렇죠. 이런 거는 극우 맞아요. 그렇죠. 의미 있는 극우예요. 그거는. 근데 뭐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 뭐 일본 뭐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에 뭐 우리나라 미화하잖아요. 네. 그때 뭐 우리나라 뭐 국민들 국적이 일본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네. 하고 뭐 김고 선생 얘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도 변질된 극우이자 가짜 극우라고 이제 강조하셨던 바에 동의를 하고 또 이제 극우 집회를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하셨으니까 실제 극우 집회의 현장은 어땠느냐? 4월 4일에도요. 각 언론사들이 실제 한남동 관저에 다양한 지지자들이 또 집결해서 윤석열을 지키겠다라고 나올 것이다. 일 줄 알았죠. 그래서 실제 현장 중계를 했던 화면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JTBC 같은 경우에는 앵커가 현장에 나가는 그 기자에게 지금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묻자마자 바로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진짜 뒤에 화면이 환해가지고 왜 아무도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실제 그랬고요. 4월 5일 같은 토요일은 원래 이제 정기적으로 극우 집회라고 분류되는 정광훈 목사가 하는 집회가 항상 그 광화문 주변에서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리잖아요. 근데 그 현장에서도 이제 비가 와서 빈 의자가 너무 많이 있어. 제가 그 근처를 지나갈 일이 있어서 봤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뭐 부슬부슬 오다 보니까 일단 사람들이 많이 비어 있었고요. 뭐 10만을 모으겠다, 100만을 모으겠다 했지만 제 눈대중으로 봤을 때는 뭐 만 정도 돼 보이는 정도의 숫자가 일단 모여서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헌금을 열심히 거두시는. 그러니까 이제 진정한 의미의 극우라면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 걱정을 하고 애국자가 되어야 되겠죠. 아니 그 이승만이 일본 미워하잖아요. 친일 부역자 청산 그렇죠. 못했지만 네, 그 네, 네. 극우인 거예요. 박정희도 친일파 출신이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때만 되면 일본 욕을 해요. 그건 자기가 이제 일본에 빌붙어서 살았지만 그때 이제 또 이 억눌림 당했다는 게 있기 때문에 외세를 미워한단 말이에요. 이런 게 있어야지 극우지. 이게 무슨 극우예요? 극우도 아까운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생각이 드는 게 안 모였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분들이 본인의 세력, 본인들의 지금 심벌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윤석열 씨가 총칼을 들고 국회로 들이닥치고 뭐 서부지원에 몽둥이를 들고 사람들이 가서 때려 부수고 할 때까지만 해도 힘이 있는 것처럼 느껴서 그걸 숭상하면서 좀 코인파리가 되거든. 했다가 그게 없어지니까 그냥 싹 조용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또 그러니까 드네요. 돈이 안 되면 하지 않는다라는 걸 여실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고 사실은 정광훈 씨만 언급하는 게 아니라 전한길 씨도 언급을 해드리면 본인 유튜브에서 열심히 뭐 대선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모금 운동을 했던 것이 어제였고요. 자기 출마하면 본인 출마한 아니 건가? 그 본인이? 대선이라는 것이 현재 대선 그리고 또 차기 대선을 위한 모금이 필요하다. 자금이 필요하다고 이제 후원을 해달라고. 근데 왜 본인한테 후원을 하죠? 자기가 아니 뭐 후보가 원래 될 거 아니에요? 원래 이제 스피커들은 그렇게 하니까요. 전한길 뉴스라는 또 채널을 언론사의 또 사주이시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모금을 할 필요가 있으니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전한길 씨 같은 경우 오늘 화제가 된 게 본인이 운영하는 또 그 한국사 카페가 있습니다. 네네. 유튜브와는 별개로 한국사 카페에 워낙에 정치적인 글이 많이 있었고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뒀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공무원 이번에 나왔던 시험에 대한 총평 그리고 해설 글을 하나 올려놓고요. 그동안 있었던 정치적인 글을 다 삭제해버렸다라고 공지를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직업으로 복귀하겠다는 뜻인 것인지 다양한 사람들 지금 혼란스럽게 하는 전한길 씨에 대한 내용도 잠시 언급해드렸습니다. 좀 만나보고 싶네요 그 사람. 하여튼 뭐 대선 때문에 모금 시작한다고 하니까 우리 대선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조기 대선 얘기 오늘 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도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에디터님. 네. 예, 오늘 두 번째 이슈는 일단은 지금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일을 6월 3일로 잠정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내일 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네. 밟게 될 예정입니다. 때문에 이제 여러 대권 주자들의 이제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미 이제 이번 주에 대구시장직을 이제 정리하는 절차를 밟게 되고요. 뭐 국민의힘 주자들은 줄줄이 이제 이 개헌이라는 이슈에 또 올라타서 내가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 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임기를 3년으로 줄이는 개헌에 찬성한다라면서 이제 개헌 관련된 메시지를 내놓고 있고요. 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일 이제 출마 선언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다양한 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광화문 맞습니다. 다양한 주자들의 움직임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내용보다 더 뜨겁게 오늘 정치면을 달구고 있는 것은 어제 오후 2시에 이제 국회의장이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네. 개헌 의제를 던져버렸거든요. 네. 이것이 대선 주자들의 그 출마 메시지와 같이 맞물리면서 이 개헌이 어떻게 또 이 전국에서 어떻게 소비가 될 것인가에 대한 대목들에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개헌 얘기 먼저 해보시죠. 개헌 얘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되면 그다음에 후보들 별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헌은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다 의견을 내놔서 그 영상 하나 준비되어 있거든요. 영상을 같이 좀 보시고 그다음에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립니다. 이제 개헌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로부터 좀 이 권력 구조를 개편해서 상권 분립을 좀 더 분명하게 하고 그런 것이 저는 시대 정신이고 이번 그 비상계엄 또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이 아주 요구했던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에 동의를 하고 있는 그런 그 정당들의 개헌을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 국민들의 요구에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치권에서는 합의를 하면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개헌 얘기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개헌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정말 내란 종식이 먼저입니다.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국가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했습니다.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주주의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합니다. 우선은 내란 종식에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국민의힘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도 우원식 의장은 여기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왔지만 권력 분산형 또 대통령 단임제를 중임제로 바꾸는 뭐 이런 정도의 개헌에 이제 운을 띄운 것 같고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든 뭐 개헌은 필요는 하지만 지금 논의를 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좀 모습을 바꾼 것 같네요. 그러니까 어제 보세요? 오후에 나왔던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을 기자회견에서 밝히기보다는 뭐 뒤에 이제 기자들의 질의응답까지 다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1차적으로는 개헌 특위를 구성해서 대선에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붙이자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원 포인트든 투 포인트든 간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틀 안에서 개헌이 가능한 범위까지 개헌을 투표에 붙이고 차기 대통령이나 차기 정권에서 다음 지방선거에 부차적으로 또 따라올 권력구조에 대한 개헌은 따로 하자라는 그런 제안이었고요. 그리고 오전에 이 이재명 대표가 내란 종식이 먼저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요거 다음에 또 있습니다. 사실은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다시 입장을 재차 밝혀서요. 개헌은 필요하지만 내란 종식이 먼저라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 대꾸하듯 다시 대선 개헌 동시 투표는 살아있다. 즉 양당의 원내 교섭 단체가 개헌에 동의했다. 이게 어디서 튀어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양당의 원내 교섭 단체가 합의하는 것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합의한 바 국회에서 협의를 더 해주시고 대선 개헌 동시 투표를 다시 고려해 주십사라고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고 실제 뭐 기자들에게도 그런 메시지가 전달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뭐 정치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의 언급을 차치하고 내 주장들을 밀고 나가겠다라고 해석하는 언론들도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 뭔가 중간에 메시지가 꼬여서 누구로부터와의 교감, 개헌의 교감, 개헌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받은 것에 대한 혼선 이런 것까지 함께 봐야 되는 거여서요. 이 내용은 우리 평론가님이 정리를 많이 해오셨습니다. 네, 말씀 주시죠. 해야 됩니까? 네, 이야 부담되네. 아마 국회의장이 원내 지도부들하고 좀 이야기를 좀 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있는 것 같고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우원식 의장님은 선의의 의미로서의 의장병에 걸려 계신다. 국회의장병에. 국회의장들은요 늘 국회의장 해보면은 야 이거 대왕적 대통령제 폐해가 심각하다는 걸 느낍니다. 특히 계엄 사태와 불법 내란을 겪었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은 다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의전서열 넘버 2 그리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장으로서 내 임기 내에 제왕적 대통령제 꼭 끝내고 싶어.
라는 신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선의의 의미로서 저기 기자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는 대선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심이 없다, 출마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충분히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뭐 내각제 음모론이라든가 또는 이 권력 분점을 위한 정계 개편을 염두한 개헌은 아니다라고 봐야 됩니다. 다만 아무리 선의의 의미를 가지고 계시더라도 지금의 정치적 시기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이 시기적으로 오판한 측면이 있다는 건데요. 2달 안에 개헌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개헌 절차법, 즉 국민투표법이라든가 그 관련 법률이 미비합니다.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또 두 번째 위험한 부분들이 여야가 합의가 되면 뭐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야가 합의가 되면 대선 일정도 늦출 수 있고 그 전에 개헌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정계 개편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하나의 잔머리들을 굴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십시오. 이원 집정부제가 된다. 이원 집정부제 책임 총리. 그 다음에 대통령 권력 나누잖아요. 1등이 아닌 2, 3등이 내가 대통령 할게. 3등 너는 책임 정리해. 정계 개편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정부통령제. 내가 정통령 할래. 넌 부통령 할래. 2등, 3등이 연대해서 정계 개편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1등이 제일 기분 나쁘죠. 그런 의미에서 1등인 민주당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거는 저는 시기적인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 정치적 일정의 문제에서 개헌 약속만 하고 차기 정부의 과제로 넘기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측면이 저는 첫 번째고요. 네. 다만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중임제 개헌을 했을 때 차기 정부에서 시작하면 차기 정부 대통령은 여기 해당되느냐 마느냐 라는 부분이 애매해지거든. 네. 그런 부분 정도는 우원식 의장님께서 대선 출마자들과 합의를 해주신다면 정말 고맙지 않겠느냐라는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일단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 중에 이원집정부제라는 것은 대통령이 있는데 또 국회가 총리를 뽑아서 총리는 그럼 내치의 내치려고 권한을 갖고 대통령 외치의 권한을 갖는 건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오케이. 죽도록 반대합니다. 썩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순수 대통령제 옹호자라서. 네. 그런 것이고 그게 아니고 정부통령제 말씀하신 거 그것도 지금 테이블에 있는 정부통령제는 건가요? 미국식인데 이제 나오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미국식은 부통령은 상원 의장하고 스페어 타이어예요. 타이어가 빵꾸나면 새로 갈아 넣는 거야. 권한이 없어. 미국 부통령은. 그런데 지금 나오는 우리 문건영 대통령제는 부통령이 일부 내치의 권한을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아서 하는 형태.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부통령은 선출되는 겁니까? 선출되는 거죠. 정 부통령은. 대통령,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선출되는 거죠. 선출하는 식으로 네. 분점을 시킨다. 네네.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굉장히 내각제형 대통령제입니다. 네. 뭐 예를 들자면은 국무위원은 원래 대통령제는 없습니다. 대통령제는 장관이 세크리터리입니다. 내각제는 미니스터인데 우리 미니스터예요. 네네. 권한이 있고요. 국무위원이라는 헌법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사실은 순수 대통령제에서는 맞지 않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웃기는 게 입법 권한이 행정부에 있습니다. 이건 황당무계한 일이에요. 입법부는 어디입니까? 국회잖아요. 근데 입법 권한을 행정부에 주고 있다고. 그리고 또 예산 편성권을 행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민주주의의 중대한 위반입니다. 세계 그 3대 시민혁명이 전부 다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혁명을 한다고요. 명예혁명, 프랑스 대혁명, 미국 독립전쟁. 전부 다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 의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지금 민주주의가 굉장히 왜곡된 제왕적 대통령제를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는 만약에 중임제를 할 경우에는 보통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하고 국회 임기하고 잘 안 맞는 게 이제 그 부분은 문제로 중요하고 민주주의 원칙에서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는 다른 게 맞습니다. 맞추자고 하는 사람들은 그 공부 안 한 사람들이고요. 그러면 이번에 개헌했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적용되느냐 대표가 지금 적용돼 1등인데 현재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는데 중임을 할 수 있냐 없냐 중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인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그 국회의장이 정말 개헌하고 싶다면 후보들을 불러서 이른바 가르마를 타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어제 일요일자 공부가 기자회견이 많이 끝나고 나서 기자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그 뭐랄까 얘기가 돌았던 것은 뭐 양당 원내 지도부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일정 부분 교감이 있었다. 교감이라기보다는 양 당이 합의할 수 있는 지금 만약에 개헌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면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제로 하는 것에 대한 양당 원내 지도부의 합의가 있었다라는 식의 내용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그러면 그런 언론에 그러니까 많이 나왔어요. 저도 들었는데요. 결국 이게 핵심이 차기 대통령입니다. 차기 대통령이 5년을 하고 차기 대통령은 불출마한 상태에서 그 다음부터 4년 중임제가 적용될 것이냐, 아니면 차기 대통령이 3년만 하고
차기 대통령도 그 다음에 출마할 수 있는 것이냐 문제냐 이런 부분들이 아마 권력 구조의 문제와 기관의 문제에서는 좀 예민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원 집정부제 같은 게 들어있는 대통령 중임제라고 하면 예컨대 뭐 지금 1위 후보한테는 중임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대신 권한을 분산해서 국회에서 또 책임 총리를 선출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타협을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겠군요. 뭐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이 이제 결사 반대해서 국민운동 하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김한 기자님 네. 그 어떻게 변형된 판단하고 내각제예요. 네, 변형된 내각제다. 근데 개헌을 둘러싼 지금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개헌을 둘러싼 생각들이 다 달라요. 근데 개헌은 어쨌든 사회적 합의 위해서 양당 200석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개헌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사람 중에서는 정치 체제의 개편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의회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가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시민사회에서는 어쨌든 이런 체제 전환, 그러니까 체제 전환, 대전환 이런 측면에서의 개헌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조율할 시간이 기본적으로 좀 필요한데 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이른바 이제 현재 정세상 개헌 논의가 맞지 않다. 그러니까 내란을 종식하는 게 먼저다. 이게 사실 현실 정치에서는 굉장한 힘을 얻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한 좀 난관이 예상되는데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막 우원식 의장을 공격하고 이게 포인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과 역할이 있는 거고 그 부분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보기에는 지금이야말로 개헌을 할 논의할 적기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근데 거기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입장들이 사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약간 물론 이제 우원식 의장이 갖고 있는 국민과 국가에 대한 진정성 그리고 의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충정을 100%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사람의 어떤 말이 아다르고 어다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제 오후 2시에 기자회견 전문을 제가 좀 보니까요. 비상계엄은 헌법의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이라는 인간의 잘못을 일단 얘기를 한 대목도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이러한 비상계엄 사태를 막기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모순적으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누가 들어도 그건 모순적이거든요. 모순이네. 그거는 일단 뭔가 잘못됐다라는 인식을 헌법 수호 세력이라고 통칭한다면 민주당 지지자든 어쨌든 이번에 윤석열 파면을 위해 넉 달간 목소리를 냈던 국민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좀 포인트로 또 보이고요. 또 두 번째는 사실은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과거 2017년에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 우원식 의원이 한 언론에서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 또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개헌이라는 것은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한 민주당 반대 전선용이라고 대선을 앞둔 개헌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터뷰가 이미 또 나와 버렸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또 뭐랄까 반박이 되고 있어서 입장이 바뀌었네. 뭐 여러모로 굉장히 좀 난처해질 수 있고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데요. 여당은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정리가 되지 않고 있고 제 1호 당원을 끊어내질 못하고 제명도 못하고 심지어 손절하지 못해가지고 대선 경선을 제대로 치를 수나 있을까 걱정을 할 법한 내란 정당으로 대다수 국민에게 인식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개헌 특위를 구성해서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협상을 하라고 하니까 이 대다수 국민들이 자신이 반대하는 어떤 정당과 감히 개헌을 협의하라는 주문을 어떻게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느냐. 이제 이 대목에 대한 분노가 요 세 가지가 지금 점철돼서 온갖 커뮤니티를 휩쓸고 있는 거여서 요거에 대한 해명이 좀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기도 그러니까 그 하죠. 과정에 1등을 견제하기 위한 2, 3등의 정계 개편이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느끼는 위험 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개헌은 사실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던지는 게 맞아요. 약속하는 게 맞는데 이제까지 약속을 안 지킨 게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혹시나 어떤 분들이 개헌이 국회의원들 합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국민투표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심판 과정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국회의원들이 고위공직자들 수준을 뛰어넘지 않는 이상은 내각제라든가 이원집정부제 하면은 이익단체 정부가 되어버립니다. 뭐 대한민국 국회의원 수준은 선진국 수준에서 최꼴찌 수준입니다. 제가 정말 냉철하게 판단하면 정말 수준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내각제가 아무리 좋은 제도지만 대한민국 국회의원 수준으로는 내각제 하면 나라 망합니다. 네.
그 권력 구조 말고 근데 저는 내란 종식 개헌은 할 수 있지 않아요? 계엄령 조항 있잖아요. 예를 없앨 들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계엄령을 폐지하거나 아니 폐지까지 못하더라도 예를 들면 사전 동의하도록 헌법에 아예 못 박아 국회에서 사전 동의 안 하면 근데 선포 자체를 못하게 아니 뭐 이번에 이 부분도 폐제도 딱 네. 가결되면 바로 바로 되겠죠, 해제되게 하고 이런 이게 거 좀. 그 우리 헌법을 뭐 경성헌법이라 하잖아요. 네. 그거 저기 독일 사람들이 일제강점기 때 하는 거 그대로 뺏겨와서 아직도 경성헌법 그러는데 외국에는 헌법책에 그런 거 나오지도 않아요. 이거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린 헌법 개정 절차법 간소화시켜버리면 그냥 연성헌법 되는 거예요. 아, 저기 뭐 1년에 서너 번씩 개헌해도 돼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선거 많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선거 정말 적은데요. 또 우리나라 민주주의 비용이 전 세계에서 제일 싸구려입니다. 우리 민주주의 비용이 싸겠어요. 정부에서 헛돈 쓰는 비용이 한 몇백 배 많아요. 그 국민들이 그러게.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철수 같은 싸구려 정치인들한테 속아가지고. 아, 그러니까 지금 연성헌법이라는 거 국민 투표 없이 국회에서만 개헌하자 이런 주장인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박평론가님 그냥 국민 투표 절차법 국민투표 뭐 간단하게 의회에서 해가지고 빨리 하면 의결하고 돼요. 네. 국민 투표하고 계속 하면 네, 되지 네. 않나요? 그러니까 스위스 같은 나라는 뭐 한 해에 뭐 몇 번씩 몇 번씩 그 국민 해요. 투표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된다. 알겠습니다. 개헌 얘기 여기까지고 한 가지만 더 얘기 나누시죠. 그래도 오늘 그 얘기가 많은데 어떡하지? 윤석열 씨에 대해서 심평 변호사가 한 얘기가 있는데 국민의힘 경선 구도가 어떻게 될지하고 좀 엮어서 박영식 에디터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예, 뭐 심평 변호사 얘기는 사실 저도 이거 그 소개해 드리면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르겠어서 이게 저도 일단 심평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이 이거 이제 YTN 라디오에서 한 얘기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예언자적 지위에서 점지하는 사람이 기름을 부은 사람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즉 윤석열 씨가 이른바 이제 후보를 점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점지한 사람이 대선 주자가 된다라는 해석으로 저는 이제 받아들였고요. 뭐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국민의힘의 이제 구도를 봤을 때 아까 제가 안철수 뭐 인물들은 많아요.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도 오늘 심지어 그 사람입니다. 예, 맞습니다. 순천의 이정현 맞습니다. 순천의 이정현이 박근혜 비서실장. 심지어 개헌 대통령 되겠다라고 오늘 이제 출마 선언을 했고요.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뭐 내일 하고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 그리고 김문수 노동부 장관의 경우에도 대선 출마를 이미 시사를 한 상황이고 안철수 후보도 있지만 지금의 이 구도를 봤을 때 어쨌든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민의힘은 1호 당원인 윤석열과의 손절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도부에 대한 재신임을 지금 결정지었고 게다가 뭐 어떤 윤리위에서의 제명도 없이 그냥 이대로 갈 분위기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친윤계 의원들이 또 친윤 지지자들이 지지하는 사람이 대선 후보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에서 심평 변호사의 이런 발언이 나온 것이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친윤계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인물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들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대선 출마 여부 검토 혹은 과거의 단일화의 주역이었던 안철수 의원 온건주의자이자 또 이제 사실은 탄핵 찬성을 했지만 내란죄를 철회했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 탄핵에 반대했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던 그런 대목도 있기 때문에 안철수를 또 한번 검토해 보자. 이건 제가 뭐 친윤 의원께 직접 들은 얘기여가지고요. 이런 식의 새로운 주자에 대한 검토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결국 친윤 중심으로 대선 주자가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분위기로 오늘 시점까지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심평 변호사가 약간 고장난 시계 같은 말씀을 많이 해오셨는데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어떤 의미냐면 대선을 설명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뭐 구도, 인물, 바람, 조직 이런 요소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구도와 인물에서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 그러면 결국엔 당권을 노리는 사람들 입장에서 대선이 중요한 건 뭐냐면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당의 전국 단위 조직이 움직이고 전국 단위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 조직력을 장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대선은 진다. 뭐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차피 패족이 됐고 10년 후를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2번 비공개 의총에서 그렇게 얘기한 게 보도가 됐잖아요. 그 얘기 뭡니까? 우리 2번 질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지금 관심은 당권이고 당권은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대선 후보가 물러나 줘야 그 대선을 통해 구축된 조직을 당권을 갖는 사람이 주자가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선은 어차피 지금 국민의힘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윤석열이 미는 사람이 되겠죠. 그 다음에 경선 룰도 그렇고. 그래요?
그 국민의힘의 이제 조직적인 상황을 분석을 해보면요, 40% 정도가 지역위원장 국회의원들의 영향을 받아요. 나머지 40% 정도는 극우 유튜버 아스팔트 난동 세력의 영향을 받아요. 나머지 한 20%가 종교. 요즘 이제 종교 얘기하던 그 정도 영향을 받거든요. 네. 즉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에 떨어지더라도 국회의원을 괴롭히지 않을 사람. 지역위원장들 입장에서는 네, 그게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코인팔이가 잘 되는 사람. 아, 유튜버들 입장에서 코인이 잘 들어온 사람 지지하지. 네. 예, 그 슈퍼챗 못 받는 지역 사람 지지하지 않아요. 극단적인 저는 사람. 그 두 가지 선에서 결정 날 것 같아요. 종교는 D에서 D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누가 제일 유력합니까? 저는 뭐 홍준표 제일 유리하다고 봅니다. 아, 홍준표, 김문수 선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봅니다. 홍준표, 김문수는 탄핵 반대로 코인도 잘 태울 수 있고 네. 동시에 되더라도 국회의원들하고는 좀 이렇게 홍준표는 사이 안 좋죠. 근데 홍준표는 워낙 또 이제 탤런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친화력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또뭐 끌고 나가는 힘이 있잖아요. 그렇군요. 그래도 조금 새로운 사람 됐으면 그 오다가 제가 조금 아까 제 페이스북 확인하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우리 그 국민의힘으로 후보 내지 말고 뭐 국민 후보로 내자 그런 얘기 페이스북에 쭉 썼더라고요.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국민 후보를 낸다는 그러니까 뭐 말씀은 당적 가진 후보 우리 패족이니까 그 연장선이 패족이니까 당적 가진 후보 내지 말고 그냥 다 오픈 프라이머리 해가지고 그냥 반 이재명 후보를 내자.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해요. 예, 오픈 프라이머리는 정당법을 뛰어넘어서 후보를 선출할 수가 없고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본인이 나와서 창당해서 국민 후보로 나오시는 게 좀 그런 용기를 보여주세요. 참고로 지금 이제 이 노선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어느 대선 후보가 나오더라도 이번 대선에서는 이른바 이제 불론 세이브 패전 처리 투수가 될 수 있다. 본선으로 올라가더라도 이제 그 대목이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대선 이후의 상황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바라보고 있다라는 그 대목이고 그거는 이제 권성동 그 원내대표가 조기 대선은 결국 이재명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된다라는 또 돌림 노래의 형태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 특별한 어떤 대선 전략이나 슬로건이라는 게 과연 국민의힘에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여기에 대한 의문 부호가 달리기도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세계 대공황이 눈앞에 온 것 같아요. 오늘 금융시장 보니까 대폭락인데 트럼프 관세 때문인지 또 그동안 거품이 너무 많이 꼈던 건지 이거 좀 짚어봐야 되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 나와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오늘 박진영 평론가님, 김환 기자님 그리고 박영식 에디터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판. 너도 받고 나도 받는 친구 초대 무제한 적립 이벤트. 초대 횟수 무제한, 보상도 무제한. 한 문제만 풀면 친구도 코인, 나도 코인. 우승 상금에 친구 초대 보상까지. 매일 낮 12시 증권 통팟에서 만나요.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 자신만의 가치와 색이 담긴 글을 작성하고 가치를 인정받으세요.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에서 뉴스북 뉴스라인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세요. 작성 키워드를 지급해드립니다. 내가 작성한 글이 언론사 기사처럼 뉴스포털에도 노출. 초창기 활동 지원금까지. 지금 바로 뉴스통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4월 7일 월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 모셔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야, 오늘 시장을 보니까 그렇죠. 블랙 먼데이, 네. 블랙 먼데이도 이토록 검은 블랙. 그렇습니다. 와. 이게 우리가 야. 이 역사책에 나오는 그 특별한 날을 오늘 네. 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미국의 관세가 19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금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네. 이게 이제 집행될지는 모르지만 만약 이게 그대로 밀어붙인다면 사실 그 1930년, 20년, 30년대 그 관세 때문에 대공황이 왔다라는 분석도 있었는데 그보다 지금 미국은 그 수입 비중이 높잖아요. 네. 수입 비중이 높은데도 이런 사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폴 크루그만이 미쳐가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노벨 경제학상 네, 받은 그 사람. 네. 트럼프가 미쳐가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도저히 상식적으로 그리고 경제학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가장 충격을 받는 데 일단 미국이고요. 네.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을 하고 있고 이게 또 지난 금요일 상황이니까 오늘 이제 아시아 증시가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전 세계 이제 미국 증시, 미국 시간으로 미국 증시가 또 한 번 폭락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 텐데 놀랍게도 트럼프는 또 골프장에서 이렇게 티샷을 올리면서 그 사진 봤어요. 예, 변화는 없다라고 얘기했고 또 제롬 파웰 의장이 연준이 구원 투수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아니나 다를까 뭐 당분간 변화는 없다.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일단 발을 빼는 모습이라 시장 투자자들이 패닉 상태에 빠진 패닉 셀이라고 하죠. 이건 연준도 구원할 수 없고 트럼프는 계속 미쳐가고 있고 이 전 세계 증시가 폭락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라 이 정말 미쳐가는 상황이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는 그래서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금융시장 상황은 좀 어떤가요? 그러시죠. 짧게 한번 볼까요? 네네. 일단 아침에 그 선물 지수가 급락하면서 네. 이 프로그램 매도가 쏟아졌죠. 그래서 한국 증시죠? 네네. 네네네. 그래서 사이드카가 5분 동안 발동됐고요. 종합주가 지수가 2,328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이 정도면 우리가 이제 한국 지금 그 기업 실적 기준으로 2,400이 바닥이다. 펀더멘탈이 바닥이다라고 했는데 그 바닥을 지금 뚫고 내려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하실 간 거네. 네, 역사적 저점, 그러니까 이 실적 대비 기업들 이익 대비 저점이 딱 2,400 정도였는데 그건 낮아진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치 투자를 한다면 이 정도는 정말 역대적으로 싼 주가다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문제는 그런 게 통하지 않는 상황인 거죠. 얼마나 더 빠질지도 알 수 없고 트럼프가 이 상황을 수습한다고 해도 수습하기까지 앞으로 몇 주가 더 걸릴 거다. 그래서 네. 지금 제가 이제 그 방송 준비하면서 이 국내외 이 전문가들 분석을 좀 종합을 해보니 앞으로 3, 4주는 이 트럼프가 계속 갈 것이고 만약에 오늘 미국 증시가 폭락하더라도 더 버틸 수도 있다. 그러면 이 상황이 한동안 더 갈 거기 때문에 이 가치 밸류에이션과 별개로 한동안 패닉셀이 이어질 수 있다. 도대체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그런 공포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상장 종목 2,700개 정도 되는데 무려 36%가 연중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1년 중에 가장 낮은 주가. 올해 4월이니까 네. 1월부터 시작해서 네. 가장 낮은 주가라는 그리고 거죠. 시가총액만 코스피에서 112조, 그리고 코스닥에서 18조에서 130조가 지금 이제 증발한 상황이고요. 이게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은 보니까 6천억 달러, 6,600억 달러니까 한국 돈으로 1경원입니다. 1경원. 1경원이 지금 지난 금요일 날 날아간 상황이라서 이게 트럼프가 골프 치고 있고 한 상황에서 이게 이제 아시아 증시 또 다시 미국 증시 동반해서 계속 이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폭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오늘 저녁 미국 증시는 전혀 그 희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고요. 네. 내일 또 한국 증시는 미국이 빠지니까 또 한 번 충격을 더 받겠죠. 그러니까 충격적인 게 지금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네네. 저점이라는 거. 우리나라가 역사적 저점이라는 거. 맞습니다. 12개월 선행 이제 주가 자산 비율 PBR이라고 하죠. 0.8이라고 하면 딱 2,400 정도인데 지금 보통 때 같으면 정말 싸다. 이 정도는 줍줍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나올 정도인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단 2조 원 넘게 오늘 하루에 주식을 팔았고요. 2조 원이 엄청나죠. 우리 코스닥 지수도 밀렸고 그다음에 2조 1,693억 원이네요. 그런데 개인이 또 오늘 도는 이야기가 야수의 심장으로 주식을 샀다. 개인이 샀어요. 네, 개인 투자자들은 이게 지금 역시 이제 한국의 개미. 싸다고 생각하니까 샀겠죠. 그리고 사실 멀리 보면 이보다 더 많이 내려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정말 이게 이제 대공황과 비슷한 상황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완전히 망가지지 않는다는 그렇죠. 전제 아래서 이게 가능한 뭐, 추측이죠. 뭐 L자형인가요? 지금 더 내려가지 않겠지만 이대로 계속 갈 수 있다.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용감하게 주식을 사서 바쳤지만 떠받쳤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폭락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정말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 이 외국인들 그동안 한국 주식시장 역대 5번째로 주식을 매도를 했고요. 이게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더 큰 규모의 매도입니다. 환율도 오늘 급등을 했죠. 이것도 5년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1,467원까지 올랐고요. 그 비상계엄 네. 때 계엄 선포했을 때 1,470원까지 갔었고 네네. 그 네. 뒤에 또 뭐 어떤 국면에서 뭐 네. 탄핵이 뭐 잘 이렇게 인용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됐을 때 또 1,470원 넘봤었는데 네. 지금 쭉 떨어졌었죠. 맞습니다. 특히 떨어졌다가- 주가는 아마 이제 그 외국 영향을 많이 받는데 환율은 사실 그 국내에 또 탄핵 상황과 많이 연동돼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탄핵 상황이 올랐네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도 지금 이제 환율이 오른 건 이제 이번에 순전히 다 이제 미국 변수가 많이 반영이 됐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더 취약한 거네요. 미국이 흔들릴 때 어떻게 네. 보면은 미국 달러가 약해질 수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원화가 강세가 될 수도 있는데 네. 거꾸로 우리는 더 네. 약해진다는.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면 뭐 대폭락이라고 하지만 사실 미국이 더 폭락을 많이 했으니까요. 미국과 일본 폭락이 더 큽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한국은 이미 지난해 12월 이후에 이 비상계엄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많이 반영돼 있는 상태라서 주가가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실 2,400이라면 역대 저점이라서 그 밸류에이션 상으로 그 바닥 지하실 수준이라 그나마 좀 덜 빠졌다면 이렇게 위안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 증시 이거 그 한번 보십시오. 파란색이 코스피고요. 올해 1월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올해 1월 1로 맞춰놓고 네네. 비교한 거네요. 예, 네. 비율로 맞춰본 건데요. 보면 이제 파란색 중간에 설날 연휴 비어 있고요. 보면 잠깐 반등을 했다가 지금 빠져가지고 연초 대비 2.3% 마이너스인 상황인데 지금 이제 니케이 녹색이 니케이입니다. 니케이는 네. 거의 20% 가까이 아이고. 빠진 상황이고 이번에 많이 빠졌네요. 네네, 확실히. 이번에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관세 여파인 거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일본은 트럼프에게 선물도 갖다 바치고 그러니까 뭐 20 아주 화기애애한 상태에서 거의 아부도 뭐 하고. 엎드려 빌다시피 했다는 그 굴욕적인 협상을 하고 왔는데도 주가가 저렇게 많이 빠졌죠. 왜 관세도 근데 뭐 세게 맞았잖아요. 관세도 세게 맞고 이렇게 일본도 정말 한국이야 지금 뭐 대통령 없는 나라니까 한국은 그렇지 아무것도 치고. 안 했어. 네. 그런데 이 S&P도 지금 14% 가까이 빠진 상태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일본 하루도 와 있는 상태고 지금 이제 미국은 오늘 저녁까지 또 봐야 될 텐데 미국 시간으로 오늘 월요일 봐야 될 텐데 미국도 아마 블랙 먼데이가 오지 않을까. 그러면 저것보다 더 많이 빠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정말 공포스러운 상황인데 주가가 7% 빠진다는 건 뭐 무시무시하죠. 그렇죠. 애플과 엄청난 엔비디아가 7%, 거죠. 테슬라가 거의 언제 그렇게 지난 주 금요일이요. 금요일에 네. 지난 테슬라는 10% 넘게 빠졌고요. 메타, 페이스북도 5% 정도 빠졌고요. 사실 이 기업들은 제조업도 아니고 사실 수출 수입도 아니고 사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공급망하고도 관련이 없고 관세하고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결과적으로 미국 그 내수 침체나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반영해서 주가가 이제 미리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세계적인 침체가 올 수도 네. 있다는 생각인가 미국도 보네. 그렇고 오늘 다시 돌아가면 홍콩 항생 지수는 거의 13% 빠졌고요. 13%면 와 이게 거의 그러면 무시무시한 거의 엄청난 하한가 거죠. 수준으로 맞은 거죠. 네. 니케이 지수가 그러니까 오늘 7.8 그러니까 빠져서 상당수 저렇게 빠진 종목이 하한가라야 13% 나오죠. 네네네. 대만도 이게 32%나 관세를 맞았어요. 한국보다 더 세게 맞았습니다. 자취한 지수가 9.7% 떨어졌습니다. 중국은 한 10%, 상하이 지수는 7.3% 정도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 중국 증시 최근에 잘 나가는 듯 했는데 또 뭐 네네. 벗어나질 못하네. 네. 혹시 배트맨이라고 된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이제 이게 뭐죠? 배트맨? 예. 배트맨이라는 무슨 그러니까 지수가 있나요? 네네 브로드캠 그러니까 애플 브로드캠을 제가 이제 말을 맞춘 건데요. 브로드캠,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해서 이제 이 아마존, 알파벳, 메타, 테슬라. 예, 빅테크 기업들을 다 이제 뭐 8개를 모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기업들 연초 대비 시가총액 빠진 게 4조 8천억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7천조 원 정도 됩니다. 어이구. 그러니까 우리 아까 8개 종목인데 네, 8개 종목이 7천조 원 정도 이 주가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은 보면 그래도 성장을 주도했고 우리 2022년, 2023년, 24년에
테크 빅테크들이 주도하는 이 글로벌 경제 주가 성장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거의 그냥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빠져버리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여기 엔비디아, 네. 뭐 테슬라, 네. 브로드컴 이런 데는 한국 분들 엄청 많이 투자하고 네, 있는 지금 곳인데. 숫자가 지금 10억 달러기 때문에 마이너스 10억 달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1327이라고 된 건 1조 2,370억 달러입니다. 1조 달러. 네, 네. 그러니까 1,000을 곱해야 되잖아요. 네, 네, 1,500을 곱해야 네, 되잖아요. 자, 1,500조. 거의 그냥 뭐 무시무시합니다. 천문학적인 우리 일경원이라는 건 뭐 거의 그러니까. 별로 쓸 일이 없는 숫자죠. 일경원 이상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고요. 메타가 그러니까 고점 대비 24% 마이너스 24%, 테슬라는 고점 대비 41%고요.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30% 정도 되고요. 애플도 22% 정도 됩니다. 이번에 애플이 또 충격이었던 건 애플은 또 이 중에서도 가장 또 타격이 큽니다. 애플이 왜냐하면 아이폰이 중국산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거의 100%가 중국산 아이폰인데 팍스콘에서 생산하죠. 네네. 팍스콘 대만 기업이지만 중국에 네네. 공장이 있고. 이게 뭐 그 20%의 상호관세 30% 4% 물리면 거의 애플 아이폰이 300만 원이 넘을 거다라는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애플 제품이 애플은 네. 미국 회사지만 중국에서 생산돼서 미국으로 넘어올 때 미국 소비자가 살 때도 관세를 물고 사야 된다는 네네. 거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최종 소비자가 그렇지만 또 부품들도 다 중국, 베트남이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되면 얼마나 더 오를지 모른다. 또 지금 이제 삼성전자도 대부분 제품들을 이 베트남에서 만드는데 베트남도 관세가 지금 54%가 그런가요? 굉장히 높죠. 그래서 한국도 지금 초비상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무서운 게 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그 기업들이 태국이나 베트남에 말레이시아로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이게 글로벌리하게 이제 낮은 임금을 쫓아나갔던 이 공장 탈출이 지금 이제 트럼프를 맞아 이 길을 맞아서 철퇴를 맞고 있는 상황. 그리고 글로벌 경제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균 관세율이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 관세가 이제 거의 모두 FTA에 맞았으니까 거의 0에 가까운 2.5%였는데 이번에 이걸 다 종합하면 22%까지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매기는 관세율이 실효 관세율이 실효 관세율이 한 2.5% 됐는데 이번에 발표한 10배로 올린 트럼프 거죠. 관세를 네네. 10배로 오를 거다. 네네. 실효 관세.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정말 이런 건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뭐 100년 전 이상의 이전 일이고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정말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완전히 게임을 바꿔놓을 것이다. 그리고 퍼펙트 스톰이라는 건 총체적인 위기라는 말 하잖아요. 이 퍼펙트 스톰이라고 그동안에도 이런 유행어는 많았지만 이번에 진짜 경험해보지 못한 이 미중유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기 미국에서 발표한 관세율이죠. 관세율입니다. 상호 관세율인가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렇죠. 한국은 지금 이제 26이냐 25냐 그랬는데 사실 그것도 헷갈릴 정도로 사실 정확하지 않았거나 저는 그 중계하는 걸 봤는데 네네. 그때 나와가지고는 그 판넬에 써져 있었어요. 판넬 26이라고 그랬고 네. 판넬 26이었고 실제 발표 25였죠. 네. 그랬는데 그러니까 실제 발표라는 거는 그게 그 부처에서 홈페이지에 발표한 게 25%고 그래서 한국 정부는 이게 25냐 26이냐도 몰라서 미국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요. 며칠 뒤에 한참 이렇게 물어보더니 결국 겨우겨우 알아내서 25가 맞다. 그래서 1%는 깎여 있어. 판넬에 있던 게 맞다. 네, 판넬이 아니야. 나중에 네네, 공식적으로 맞습니다. 발표한 네네. 게 맞다. 이 1%는 깎여서 그나마 다 1%도 사실 엄청나죠. 깎였는데 그것도조차도 사실 한국이 그나마 이제 정말 미국과 그 대화 협상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나 미국이 이 관세 정하는 게 얼마나 어설픈가. 사실 26인지 25인지도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아마 이원재 소장님 그 페이스북에 올리셨던데 그거 한번 잠깐 볼까요? 공식. 그거 잠깐 보고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저거 진짜 완전 수학 공식 엄청 어려운 공식 같아 보이는데. 보이겠어요? 네. 저기 나옵니다. 이게 지금. 저게 지금 왼쪽이 관세율이고 그 관세율이 아니라 이 실질적인 그 나라의 비관세 장벽. 그 나라가 우리한테 매기는 관세율이야. 예. 지금 그렇게 우리도 이만큼 매겨야 돼라는 걸로 이제 왼쪽이 이제 미국이 당하고 있는 관세이고요. 오른쪽은 이게 이제 이 맨 밑에 있잖아요. 그 엡실론하고 파이라고 하는데 제타하고 파이라고 하는데 제타는 이제 수입 수요의 가격 탄력성, 파이는 이제 관세의 가격 탄력성 뭐 그런 용어인데 사실 이 두 개를 곱하면 1이라는 겁니다. 미국 계산으로는. 그래서 이게 1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M은 수입, X는 이제 수출이니까 우리 서로
미국은 한국은 우리나라 얼마 수입을 하고 우리나라 니네 얼마 수출을 하고 그 두 개를 빼고 해가지고 나눴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한국은 수입은 적게 하고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2배 정도 된다. 그러니까 50%가 우리가 실제로 한국에 당하는 관세다라는 그런 이제 엄청난 그 무슨 상상 초월의 관세가 그러니까 저걸 보면 엄청 어려워 보이는데 지금 설명하신 걸로 보면 야 니네가 우리한테 100원어치 팔았잖아. 네. 근데 우리는 지금 보니까 우리 25원 적자 봤어. 네, 맞습니다. 그래? 그러면 니네 25% 우리한테 관세 매긴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네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게 우리나라 50% 나온 거죠. 그러니까. 50%고 그걸 반띵해서 25다라고 한 거죠. 50%를 우리가 매겨야 되는데 반띵해서 네. 25%만 매겨주는 거야. 깎아줬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네. 근데 그걸 전 세계 모든 나라한테. 계산해 보면 완벽하게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 공식 그 정확하게 밝힌 공식이고 네. Z하고 파이를 곱하면 1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러니까 뭐 저건 쓸데 없는 거고 넣을 필요가 그런데 없는 거고. 사실 이것도 지금 논란이 됐던 게 이 수입 수요의 가격 탄력성, 관세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제타를 4로 잡고 이 파이를 0.25로 잡았는데 네. 이게 실제 경제학자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이걸 대충 곱해서 1로 해가지고 없는 거 취급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0.25가 아니라 이 파이가 0.95 정도 되고 당연히 관세가 오르면 국내 가격도 뛰게 되죠. 네. 그래서 뭐냐면 지금 트럼프는 이게 관세가 올라도 이 물가가 안 오를 것처럼 이상하게 가정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베트남 그 관세 이번 매긴 게 46인데 네. 이걸 계산을 제대로 했으면 12% 정도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도 맞게 하면 이게 25가 아니라 뭐 훨씬 더 줄어들겠죠. 이거 엉망엉터리로 계산했다라는 거고 도대체 무슨 경제 이론이나 무역법이나 어디를 봐도 이런 근거가 없는 계산을 해서 25를 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또 트럼프가 계속 여러 번 언급을 하면서 네네. 나쁜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이런 나라가 지금 우리한테 무역 적자를 안겨준 나쁜 나라니까 네네. 관세를 매겨야 된다 뭐 그랬는데 네. 실제로 우리가 지금 미국의 무역 적자를 많이 초래하고 있나요? 그렇죠. 한국이 그 무역 주자 이제 그 수출을 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지금 이제 제일 많이 수출한 나라가 사실 중국입니다. 네. 중국이고 사실 지난 이제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가 중국과 무역 전쟁할 때는 상대적으로 한국이 혜택을 많이 봤죠. 중국과만 싸웠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 전쟁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한국은 아무튼 그 미국의 수출 비중이 한 18% 정도 되고요. 그리고 자동차가 자동차 이거 보시면 이게 저거죠. 전 무역 적자. 네네. 지금 이 그림이 저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한국이 132를 미국에 수출하는데 파란색이 미국에 수출하는 거고요. 빨간색이 미국에서 수입해 오는 것 66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미국의 적자가 66억이죠. 네네. 그러니까 132를 66을 아니면 딱 50이 되고 그걸 다시 반띵하면 50%네. 한국이 25% 관세를 때려야겠다라는 그 계산이 나온 거고요. 지금 보면 그렇죠. 네. 좋습니다. 유럽 연합이 훨씬 네네. 유럽 연합이 조금 그래도 낮고 중국이 저게 센 거구나. 네, 그래서 중국은 비율이 꽤 높네요. 이 그렇죠?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50%보다 중국은 높은 60 몇 퍼센트. 그 네네. 중국이 64%인가 뭐 그렇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대충 맞춘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중국이 53거를 겁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런 전혀 황당무계한 이런 계산으로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 더 큰 이제 문제는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다. 실제로 이게 과연 이걸 감행했을 때 과연 이거 미국 경제나 세계 경제가 뭐 이렇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미국 상무부 장관 하워드 러튼 이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연기를 고려하고 있느냐. 이게 당장 이거 충격이 이렇게 엄청나고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이걸 과연 이제 감행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걸 저는 그 생각이 들던데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고성 계엄이었다 또는 호소형 계엄이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이제 트럼프도 이걸 협상용 경고성 관세 아니냐 이제 그런 이제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재치 있어요. 왜요? 그 그런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때문에. 경고성 했다가 이제 그래 뭐 니네 뭘 하고 뭐 딜해가지고 이렇게 뭐 깎아줄게. 실제로 이렇게 너무 러프하기 때문에 그런 관측이 있는데 트럼프가 또 진심인 것 같다. 이게 경고성이 아닐 수도 있다. 윤석열처럼 진짜 진심으로 이걸 밀어붙이는 걸 수도 있다. 실제로도 보면 너무 자신만만하고 실제로 뭐 주가에 빠지거나 말거나 지금 골프 치고 있고 그걸 일부러 또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이 상황이라서 아무튼 하워드 러트닉은 연기는 없다. 앞으로 계속 갈 거다. 몇 주 동안
몇 주 동안 갈 거다라고 했으니까 그 뒤로 물러설 수도 있지 모르죠. 네. 나중에 돼서 또 호수 위에 비친 달빛 같은 것이었습니다. 단 이틀만 지속되는 관세가 어디에 그렇지만 있으며 아마 이게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과거에 이 사업을 많이 망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 분석도 하더라고요. 트럼프 과거 사업 망할 때 자기 빚을 다 회사에 떠넘겼다가 그걸 가지고 또 다시 이제 그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돈을 끌어들여가지고 또 이 사업을 살린 그런 이제 베팅한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또 미국의 문제는 또 미국 그 국가 채무가 또 많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이걸 계기로 경기 침체를 의도하고 금리를 낮춰가지고 이 경기를 살리는 그런 고도의 전략 아니냐라는 그런 관측도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 이 경제학자들의 희망사항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경기 침체를 유도해서 유도해서 국가 그 채무 부담을 덜어내고 금리가 낮아지면 네네. 국채가 지금 빚이 너무 많으니까 네네네. 국채 금리 낮춰가지고 네네. 조금 이렇게 숨통을 트이게 맞습니다. 하자. 그래서 이제 재정에. 그런 고도의 술수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이 트럼프가 그렇게 막 이 계산치기 사람 사실은 아니다.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제 읽은 보고서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니얼 퍼거슨이라고 후보 연구소 연구원에 만든 퍼거슨 법칙이라고 있는데 국가 부채가 국방비를 넘어서는 국가 부채 부담이 네네. 이자 비용이 국방비를 넘어서는 제국은 망한다. 그래서 16세기 합스부르크 왕조가 망했고 18세기 부르봉 왕조가 망했고 19세기 오스만 왕국 19세기 들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러시아 제국 20세기 초에 영국 제국이 모두 망했는데 네네네. 미국도 딱 지금 지난해부터 그 상황이 됐다는 거죠. 국방비가 8,420억 달러인데 미국 국채 이자 부담이 지난해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지금 딱 지금 빨간색이 국방비고요. 네네. 파란색이 이제 이자 부담인데 네. 이걸 넘어서는 이런 상황은 매우 위험하다. 아마 이 상황이 되면 이 퍼거슨의 법칙이 따른 망하게 돼 있고 미국도 사실 초강대국이지만 사실 지금 그 미국 국채를 사주는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달러 기축 통화를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 이렇게 이제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또 중국이 계속 치고 오고 있고 이 기축 통화가 위협받게 되면 총체적 위험에 처할 수 있는데 이런 걸 감안해서라도 사실 이제 약간 경기 침체를 유도해서 이걸 좀 털어내는 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게 경제학자들의 희망사항이다. 근데 실제로는 가능성은 매우 낮고 예를 들면 재정 건전성 달성을 위해서 경기 침체를 불사한다라는 건 결코 트럼프의 스타일은 아니고 트럼프는 오히려 이 재정 건전성 따위는 관심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트럼프의 계획은 최근 보면 정부 부채가 문제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게 트럼프 특유의 또 골드카드라고 있잖아요. 골드카드가 뭐죠? 이 돈 받고 이민을 받아주겠다. 500만 달러를 네네. 내면은 이 이민 자격증을 주겠다라는 건데 이제 이민 카드 골드카드 를 주겠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린카드 말고 골드카드는 그거를 이제 정책으로 발표한 건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래서 있어요. 500만 달러짜리가 지금 1,000장이 팔렸다고 하고요. 그것만으로도 50억 달러입니다. 한 7조 원이 넘습니다. 그걸 트럼프는 이런 걸로 살릴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이런 걸로 재정을 그리고 확충하겠다. 이게 지금 25만 명 정도 될 거다. 그러면 1조 달러가 넘습니다. 그럼 그것만 해서 한 1,800조 원 정도 돼서 이런 걸로 충분히 그 재정 적자는 많이 할 수 있다. 이게 지난해 미국 개인 소득세의 한 절반 수준을 지금 이 골드카드로 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완전히 비즈니스처럼 생각을 네네. 하네요. 그래서 트럼프의 계획은 당근과 채찍인데 당근은 감세 그리고 채찍은 이제 관세잖아요. 그런데 관세는 지금 이미 때리기 시작했고, 근데 감세는 사실 이제 미국 이 국회의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빨라도 한 1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미국 국민 입장에서 당근과 채찍이지요. 네네네. 그러니까 미국 그래서- 국민들한테 감세해주면서 관세로 수입을 새로 창출해서 네. 이렇게 그리고 좀 관세 재정을 올리면 확충하겠다. 물가가 오를 거기 때문에 그걸 다시 이제 뭐 선순환을 시켜야 되는데 관세 문제 때렸단 말이죠. 그런데 트럼프의 계획은 아마도 좀 추정하기로는 사실 미국은 지금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제조업을 키워야 된다라는 게 이제 오랜 이제 트럼프의 이제 고민이었는데 일기 때는 사실 이제 일기 때도 미국 중국과 전쟁을 하면서 그때는 이제 성장만 하면 된다라는 그 원칙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 4조 달러 이상의 이제 그 관세 감세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4조 달러 이상의 감세는 자칫 이 미국 달러 패권이 흔들릴 수도 있고 그 사이즈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감세까지 굉장한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관련된 이 경제적 충격도 굉장히 클 거다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 아까 니얼 퍼거슨 얘기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합스부르크 왕국에서 그랬다고요. 네네. 그 국방비보다 국채 이자 부담이 네네. 늘어날 그러니까 때 이제 국방비를 왕조가 애로 든 망가지기 거겠지만 시작했다. 실제로 이제 그 정부의 채무 이자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에 그 이 제국은 유지되기 어렵다라는 근데 게 그게 네. 저는 인과관계가 거꾸로 하니까요. 아, 그런가요? 제국이 힘이 없어지다 보니까 네네. 자꾸 빚을 내고 이자를 더 부담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국방비도 뭐 많이 지출 네. 못하게 되고 힘이 그렇죠. 빠지는 걸 보여주는 지표가 아닐까. 그것도 미국이 이미 당연합니다. 네. 이렇게 꺾이다 보니까 미국도 힘이 꺾이니까 사실 저렇게 이제 마지막 그 뭐 배팅을 하는 걸 텐데 이 배팅이 과연 그 퍼거슨의 법칙, 인과관계 어떻든 간에 그 법칙을 아무튼 입증된 사례가 있었는데 미국이 이런 그 관세 전쟁으로 이 법칙을 깨뜨릴 수 있을 것인가? 좀 트럼프는 네, 골프를 치면서 네, 버티면 우리 제조업 다시 다 살아나서 네. 국방비도 더 지출하고요. 네. 그리고 이민 들어오는 사람들 돈 많이 내면은 그걸로 국채도 갚고요. 그렇죠. 뭐 이렇게 이 굉장히 그 뭘까요? 한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그런 거죠. 하나도 틀리지 않고 편집하게 맞물려서 굴러갔을 때 모든 가정이 맞아서 떨어졌을 때 그게 뭐 트럼프가 계획한 대로 될 텐데 대신 고통은 투자자들과 미국 국민들의 또 네, 한국 미국 국민들의 국민들은, 네. 몫이다. 조금만 이런 참으면 거네요. 된다고 생각할지 이런 모르겠지만 이 조금이 아니라 꽤 오래 걸리는 상황인 것 그러면 같습니다. 우리 그 고통을 좀 짚어봐야 되니까 네네. 반도체 이 기업들 이야기 좀 네네네. 해주시죠. 오늘 삼성전자 많이 빠져가지고 네네. 지금 또 삼성전자도 많이들 빠지고 고통스러워하세요. 이제 그 SK하이닉스도 많이 빠졌는데 사실 그 이건 한국 정부가 만약에 대통령이 지금 있다면 좀 딜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아. 물론 이제 트럼프는 삼성과 하이닉스 공장을 미국에 지어야 된다. 미국에 쓰는 반도체 미국에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을 것이고 실제 바이든 때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맞아요. 공장을 위치했고 실제로 짓고 있잖아요. 근데 짓고 보조금 있는- 안 주겠다는 네, 거잖아요. 안 주겠다고 지금. 하고 지금 관세를 때리겠다고 하는 건 사실 이건 그 약속 위반이기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대화가 되는 상대라면 이거 당신들 뭐 약속 위반이고 이건 실제로 미국 반도체 수입도 꽤 크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그 삼성이 관세를 때리면 관세 수입도 있겠지만 미국의 빅테크들이 다 지금 망가질 상황인데 아까 보셨듯이 그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다 줄줄이 주가가 떨어지는 건 이 기업들이 직접 관세에 타격을 받지 않지만 부품들 반도체 그리고 AI도 다 반도체 그가 인프라가 되는데 이걸 때리면 그 당신들 빅테크 망가진다라는 걸 가지고 딜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정말 경고성 관세라면 충분히 한국은 이 방위 산업도 있고 이 자동차는 이제 좀 딜하기 약하지만 반도체는 충분히 딜을 해볼 만한 그리고 지금 이 관세에서도 반도체는 따로 떼놨었잖아요. 별도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별도로 또 협상을 해볼 만한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가 대통령이 없어서 이 모양인데 대통령이 있으면 어떤 경로로 해가지고 이건 따로 얘기합시다. 그리고 뭐 통화하면서 우리가 이걸 뭐 니네 군함 고쳐주고 뭐 해줄 테니까 이건 이렇게 따로 딜하고 이건 뭐 빼놓고 따로 얘기하자라고 해서 딜할 수 있을 텐데 한국만 지금 호구가 돼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한국이 26%인지 25%인지도 틀릴 정도로 확인이 안 돼. 네, 그런 사소한 것도 지금 이 확인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사소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1%면은 그렇죠. 그 2조 원이더라고요. 그런데다가 한국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그런 숫자를 이 공문서보다 더 중요한 지금 글로벌 경제 흔들 만한 그런 지표들인데 그런 것도 틀릴 정도로 한국이 노관심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김일웅님, 네. 네, 간단하게 계산해서 매겼습니다. 트럼프한테 굽신 해야 되나요? 김일웅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급신급신 하면 안 되고요. 트럼프는 얕보이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게 제일 중요한 이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얕보이면 안 되고 오히려 한국은 트럼프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또 트럼프는 또 한국의 방위비를 높여받으려는 또 이 중요한 장사 아이템이 있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우리한테 받아낼 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역으로 또 요구를 할 수도 있고 트럼프 또 미국 북한하고도 또 딜을 해야 되고 트럼프의 또 최대 상대는 또 중국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럼 한국은 중국과 북한 그리고 또 글로벌 최대 규모의 반도체 기업들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얼마든지 패키지 딜을 해서 협상을 시도할 수 있죠. 얕보이면 네. 우리 찍어 누르거나 완전히 밟아 누르고 하겠죠. 그 대표적인 게 뭐 베트남 같은 게 되겠죠. 관세를 거의 50% 이상 그렇게 부과하는 상황인데 절대 이 얕보이면 안 된다. 그런데 이미 지금 얕보이고 있는 상태죠. 대통령이 지금 비상계엄 하다가 지금 파면된 상태고 사실 주인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뭐 일단 질러보고 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 오늘 하이닉스도 많이 빠졌던데요. 네네. 그 상호관세 발표할 때 품목별 관세 언급은 없었던 거죠. 네, 일단 반도체 그래서 품목이 아마 있을 그 수 있는데. 반도체 관세를 10일 조만간 발표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예상한 대로 그 할 텐데 예상한 대로 발표할 텐데 사실은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걸 관세를 때리면 당신들 그 빅테크 기업들 다 망가진다. 아까 배트맨 그렇지. 다 망가진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건 가지고 따로 협력을 해보자. 우리가 공장도 지어주고 뭐 향후 협력을 할 것이고 우리 상호 윈윈하는 그런 사실은 그런 얘기도 하셨겠죠. 중국에 맞서가지고 우리가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반도체 뭐 벨트를 만들어 보자 그런 제안을 공개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중국과도 사이드로 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그런 정도 딜을 할 정도의 카드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카드는커녕 협상장에 들어가 보지 못한 상황이라서 굉장히 그 충격이 큽니다. 그리고 오픈 AI하고 소프트뱅크가 이 스타게이트라고 맞아요. 이 서버 구축하는 AI 사업을 5천억 달러짜리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랬는데 그것도 핵심은 또 결국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서버를 구축해야 되고 서버 관련 주변 장치들 다 들어가는데 그거 한다고 백악관에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관세를 때리면 제일 먼저 그게 아작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뭐 엔비디아 AI 칩도 들어가야 되지만 네네. AI 칩도 마찬가지. 뭐 네네. TSMC가 뭐 네네. 대만에서 만들어서 보내야 네네. 되는 거. 거기 메모리 반도체도 많이 들어갈 그렇습니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거를 가지고 야 중국에 절대 미국에 약보 뭐 굽신굽신할 필요는 없고요. 아까 이 기시다 우미오 일본 총리. 일본 같은 경우도 우미오 아니죠. 총리 바뀌었죠. 이시바 총리 예. 일본에. 일본도 납작 엎드렸다가 된통 당한 것처럼 그 트럼프는 대화가 될 만한 상대 그리고 좀 이렇게 빅딜을 좋아하기 때문에 딜을 제안하고 통 크게 주고받는 그런 그림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코인도 많이 떨어졌다면서요. 코인도 사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관세와 코인이 무슨 상관이지? 근데? 안전자산이 뭐 필요한 게 아니에요.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네네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코인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이 7.8%, 그다음에 이더리움은 무려 15% 빠졌고요. 그래요? 리플은 17% 빠졌습니다. 이게 뭐 그냥 거의 근데 뭐 코인 수입하는 것도 아니고 관세 붙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니까 떨어지지? 이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 네. 사람이 돈을 어디로 가져가겠어요? 아, 보통은 이제 그게 안전자산이 미국 국채거나 안전한 데로 가죠. 금이었는데 지금 미국 국채도 못 믿을 상황이고 금도 심지어 금값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지금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다. 뭐 사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땅 사야 되나? 안전한 것도 없는데 위험한 땅값도 이 떨어질 비트코인이나 코인은 더 위험하고 비트코인을 빼서 그나마 또 이 다리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거나 그렇죠.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코인이 폭락했고 아마 한동안 코인은 더 위험하지 않을까. 이 일반적으로 이 위험자산 투자 심리를 계속 악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 글로벌 유동성이 위축될 것이다. 돈이 돌고 어디 투자하고 하는 게 아니라 다들 이제 투자를 이제 미루는 상황이 계속될 거라서 사실 유동성이 있어야 또 시장이 움직이잖아요. 유동성이란 건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해서 이 뭔가 거래를 계속 활발하게 하는 건데 그게 지금 한동안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장 먼저 위험한 자산부터 빠질 것이고 안전자산조차도 지금은 안심하기 어렵다. 물론 금값은 좀 과도하게 최근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많이 오르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빠진 걸 텐데 결국 이 무엇이 안전한 자산인가라는 것으로 좀 몰리게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정의선 회장은 또 네. 얼마 전에 바로 그 네. 미국에 가가지고 굉장히 칭찬도 네. 받고 트럼프한테 잘 네. 보인 거 아니에요? 31조 투자 약속하고 뭐 그래가지고. 그래서 현대차가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 뭐라고 했냐면 당신한테 관세 안 물릴 거야라고 했지만 그건 뭐냐면 미국에 지으면 안 물릴 거야라는 말입니다. 그래요? 미국에 지으면은 2027년에 뭐 완공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미국에서 만든 건 안 물리겠다는 말 하나만 한 말이죠. 미국이 짓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말해놓고 관세를 좀 떼린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차피 자동차 수출할 때 똑같이 25%?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호관세 매기는 거죠. 그리고 사실 한국은 미국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기아차는 또 멕시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거기는 또 40%인가 그래서 꽤 높기 때문에 거의 그냥 철퇴를 맞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당장은 가격 올리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게 사실 경고성 관세일 수도 있고 좀 지켜보겠다. 일단은 당장 가격 올리기보다는 이 가격 부담을 마이너스 떠안으면서 일단 가져가 보겠다. 그리고 일단 가격을 올릴 수 없는 게 가격 올리는 순간 미국 차 대비 이미 장사가 완전히 그 그렇죠. 경쟁력을 잃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한국에서 미국에 수출한 게 102만 대 정도 되네요.
미국에서 184만 대를 팔았는데 102만 대를 한국에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꽤 많이 됐죠. 그리고 멕시코에서 판 것도 한 15만 대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미국 판매량의 79% 아니구나. 포드가 그래서 한국 차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 경쟁력 자체가 떨어진다. 네. 그 자동차 품목 관세도 반도체처럼 4월 10일인가요? 아까 네네. 말씀하신 네네. 그때 또 발표가 되는 네네. 건가요? 품목별 관세는 아직 발표 안 된 상태고. 안 된 상태고 아마 제가 알기로 반도체는 따로 그 별도로 잡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그 자동차는 이미 지금 그 25% 관세가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네.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 대응 전략을 좀 정리해 네, 그렇습니다. 주시죠. 그 지금은 트럼프 일기 때는 이제 중국이 타겟이라 반사 이익을 좀 노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다 동시에 지금 이제 충격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트럼프가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걸 전제를 해야 된다. 이 경박한 언어로서 죄송하지만 실제 용어니까 그 폴 크루그만이 미쳐가고 있다라는 것처럼 이 도저히 상식이 통하지 않는 미쳐가고 상황이라서 있다. 실제 용어, 경제 네네. 용어예요. 그러니까 실찬한 워딩이고 아무튼 그 세계적 사실이에요. 실제 벌어지고 있는 세계적 석학의 일이죠. 한 그 분석적인 표현이라 그리고 미국은 이 쉽게 아무튼 뭐 이게 이 당장 경기 침체나 뭐 충격이 있더라도 트럼프는 이걸 감수하고 진짜 미친 척하고 가볼 것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 댓글로 여쭤보신 것처럼 미국에게 트집을 잡기 시작하면 트럼프는 완전히 찍어 누르려고 할 거기 때문에 한국은 또 약점이 많죠. 북한 약점도 있고 그게 협상 카드일 수도 있지만 약점이 많기 때문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도 네네,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고 크게 겁먹지 않되 당분간 승자는 없다. 그렇지만 또 동맹이라고 봐주는 것도 맞지 않다. 누가 또 오늘 아침에 증권사 리포트에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 조폭들이 어깨동무하면서 야 뭐 형 잘 알지 뭐 좀 도와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친한 척하면서 괴롭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가장 동맹들을 먼저 괴롭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동맹들은 말이 통할 것 같고 그나마 또 이렇게 동맹이니까 서로 또 이렇게 완전히 단절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맹을 가장 먼저 괴롭힐 거라서 시간을 끄는 게 좋고 충격을 최소화하는 게 좋고 정부 차원에서 패키지 딜을 빨리 구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건 이 국면에서 가장 그 충격과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노동자와 서민이죠. 네. 국가 정책에서 이 글로벌 경기 침체, 글로벌 충격 상황이라면 이 퍼펙트 스톰 상황이라면 취약 지점들을 보완하는 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오후 5시에 끝장 뉴스 라이브에서 저는 다시 인사드리고요.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공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